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28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지난 총선 때 원주시 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원주 출신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에 환경부 장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장관이 됐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강원 출신 장관이라고 하고요. 또 2013년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후 11년 만에 탄생한 원주 출신 장관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이 언론들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아주 곳곳에 걸렸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는 이 반곡동이 아무래도 원주 을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려도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김완섭 장관은 경제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기획재정부에서만 한 30년을 근무한 경제통인데 대표적인. 그런데 환경부 장관 이거 과연 적절하냐? 뭔가 이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간 해온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환경보다는 좀 경제적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런 그쵸. 우려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김완섭 장관이 지난 총선 때 치악산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이 논란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장관이 환경부 수장이 돼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또 적절히 대응할지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관료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은 원주통신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 더워요. 네,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또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은 또 너무 더워요. 오늘 녹음하고 있는 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다가 또 어느 날은 비가 뭐 왕창 쏟아지고 갑자기.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이게 녹음하고 있는 날이 이제 수요일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막 낮에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그리고 그쵸. 다시 쨍쨍하다가 그리고 또 소나기가 쏟아져.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천둥번개도 그 같이 막 치고 맞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잘못 가고 있긴 하구나 싶어요. 요즘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이럴 때야말로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것이냐. 근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답시고 이번에 진짜 말문이 막히는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댐으로 돌파하겠다. 아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기사 제목만 보고. 환경부가 지난달 30일에 전국 14곳에 새로 댐을 짓거나 기존 댐을 재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극한 홍수와 가뭄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들 14곳의 댐 이름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대놓고 기후위기야 이제 댐을 접목했는데 정말 신선한 발상이 아니었을까. 난 처음 들어봤어요. 기후대응댐이다. 아니 맨 처음에 이 댐을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환경부가 발표했다 그래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거 뭐 국토부도 아니고 환경부다. 아무튼 참 이례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 댐 후보지 먼저 살펴보면은 목적이 이제 다목적 또 용수 전용, 홍수 조절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강 권역에 4곳, 낙동강 권역에 6곳, 금강 권역에 1곳,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 3곳을 선정했는데 작년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로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도 검토해 뽑았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지금 양구와 삼척 2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은 다목적 댐은 먼저 한강 권역에서 이제 경기 연천의
아미천, 강원 양구의 수입천, 그리고 금강 권역의 충남 청양의 지천이 있고요. 용수 전용으로는 한강 권역의 강원 삼척의 산기천, 충북 단양의 단양천이고, 낙동강 권역에는 경북 청도의 운문천, 그리고 섬진강 권역의 전남 화순 동복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조절용으로는 낙동강 권역의 경북 김천 감천이 있고요. 경북 예천의 용두천이 있고, 경남 거제의 고현천, 경남 의령의 가래천, 울산 울주의 회야강, 그리고 섬진강 권역의 전남 순천 옥천, 옥천이군요. 옥천. 그리고 영산간 권역의 전남 강진 병영천, 이렇게 14곳이 꼽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하여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맞아요. 강을 따라서. 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다목적 댐 건설에 나선 거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이제 안 하겠다. 맞아요.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그 방침을 뒤집은 거잖아요. 있는 볼을 해체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랬었죠. 완전히 이번에 180도 뒤집은 겁니다. 다시금 정부 주도의 치수 대책을 세운 건데, 김한섭 장관이 부임한 지 엿새 만에 나온 발표라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주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네.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쭉 댐 건설 발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니 이거 4대강 시즌2 아니야? 네, 이게 비슷해요. 홍수 가뭄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그러니까요. 각지에서 네.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지금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기시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려도 좀 비슷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후 위기를 과연 댐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마치 네모난 삼각형 같은 이 형용 모순 정책을 하나씩 뜯어보자면요. 먼저 홍수 가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부터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심해지니까 이제 요즘은 언제 어디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원주만 하더라도 네. 최근에 그 사진 유명했잖아요. 송곳 폭우.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그 대세란 말이에요. 일상이죠, 뭐. 일상이에요. 무실동에는 비가 오는데 명륜동에는 해가 나는 상황,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관성대로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곳에 댐을 짓는 게 이 요즘 기후 트렌드와 맞는 정책 방향인지 의구심이 일단 들죠. 진짜로 이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댐을 지었는데 그 댐으로 막아야 되는 곳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만 막혀진 이후에 약 올리듯이 그러니까요. 그럴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비가 올지.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새로 댐이 지어지는 지역이 동떨어져 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이 어떤 이 강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지금 댐 건설 후보지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네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댐을 짓더라도 어쨌든 저수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릇이 커야지. 네. 그래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댐 14곳을 다 합쳐도 저수 용량이 3억 2천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댐이 이제 소양강 댐인데 이게 29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14곳을 다 합쳐도 소양강 댐 하나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량이 적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저수량을 적게 잡았냐? 결국에는 댐을 짓는다 그러면은 가장 피해가 발생하는 게 수몰 지역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물에 잠기는 지역.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주민 반발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수몰 지역을 최소화하다 보면은 저수 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좀 빈약해지는 그렇죠. 거죠. 아마 뭐 그 네.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한 게 이번 발표겠지만, 맞춘다고 맞춘 게 아무리 보더라도 저수 용량은 낮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나마 이제 강원 양구 수입천에 짓는 댐이 1억 톤 이상으로 크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는 그 정도로 비가 안 와요. 이렇게 저수 용량이 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그 홍수 예방용보다는 뭔가 공업용수 공급용이 아니겠느냐. 네네. 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와 관련이 적은 곳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짓고, 좀 홍수 예방에 필요한 곳은 오히려 저수량이 적은, 좀 의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댐이 아니라 저수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저수량 100만 톤 이상 저수지는
4개가 있고 1000만 톤 이상은 33개가 있는데 댐 후보지 14곳 중에서 1000만 톤 이하가 7곳이나 돼서 거의 저수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틀린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천만 톤 이상 저수지가 33개나 되는데 지금 후보지 14곳 중에서는 이 1천만 톤 이하가 안 되는 게 7개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수량 수백만 톤 규모의 댐은 하루 200mm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3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은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넘치는 그쵸.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요즘에 뭐 300mm 이상의 폭우도 내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시간당 막 확 내려버리면 네. 이것도 넘쳐버리면 그건 또 그대로 재앙이 되는 거죠. 댐이 터져버리면.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환경부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실제로 2022년에 서울 동작구에서는 1시간에 141mm가 내렸어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 전북 군산에서도 시간당 146mm 비가 내렸거든요. 수문을 열지 않으면 200mm까지만 지금 수용이 가능한데 이 계획상으로 댐들이 과연 홍수 대응 가능하겠냐? 시간당 이렇게 들이붓는데. 맞아요. 네. 더구나 순천 지역은 하류에 공원, 택지가 조성돼 있어서 댐이 만약에 집중호우를 감당 못하고 터져버리면은 이거 곧바로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택지나 진짜 공원이. 다 침수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녹색연합도 댐 건설에 앞서 빈물이 순천만 연안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연 배수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댐으로 못 막는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댐 터지면 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댐보다는 자연적으로 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오히려 있게끔 배수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갈 해야 수 되는 거 있도록. 아니겠냐. 네.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명철 전 국가물관리위원도 환경부가 발표한 규모의 댐으로는 큰 비가 내리면 조기에 차버려서 홍수 방어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면 이런 댐은 지어질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어쨌든 수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물 그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오늘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교량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임의로 허물었다가 미호강 물이 넘쳐서 발생을 했던 거고 2020년 섬진강 홍수 피해도 제방이 건설되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존 규정을 잘 지키고 시설 관리만 잘해도 사실 일정 부분은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네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홍수 예방이었고 이제 가뭄 예방은 그럼 가능하냐? 이것도 의아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의 최상위 물관리 계획이죠. 이 계획상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으로 연 660만 톤이에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번에 댐 건설로 연 2억 5천 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봐도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한 건 660만 톤인데. 근데 무려 네. 2억 톤이나 지금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렇게나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타당성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댐 14개 계획이 한국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범위에서 수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면 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지금 이상해요. 작년 4월에 섬진강, 영산강이 과거 최대 가뭄 때 부족했던 물 공급량이 하루 최대 36만 8천 톤이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발표하기 불과 4개월 전에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가 해당 지역에 가뭄이 벌어졌을 당시 하루 물 공급 부족량이 12,822톤이라고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달 만에 거의 30배나 차이가 나는 지금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건데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환경부가 밝힌 용수 확보 필요성 근거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너무 정확한 과다하게 데이터가 잡아놓은 뭐야.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 물관리 정책을 감독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마저 오히려 배덕효 위원장이 댐 건설 발표 전날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고를 하는 등의 이제 환경부의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는 국가 물 관리 계획에 맞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물 관리위원회도 지금 환경부와 발을 맞춰서 맞아요. 따라가고 있는 듯. 그러니까 서로 견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의아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댐을 짓겠다고 하면 어쨌든 뭐 기후 위기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 댐 건설을.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댐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당연히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네. 중장비, 이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가 수년 동안 공사장에 투입이 될 거고, 또 이 시멘트도 대량 사용을 하는데 시멘트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댐 건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공사 과정이 한 거의 10년 걸릴 텐데 이거. 그렇죠. 뭐 벽돌 구워서 댐 그러니까. 건설하고 그럴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배출되는 양만 해도 상당할 거라는 거죠. 온실가스. 김한섭 장관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공사는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댐을 짓기로 선택했다고 말한 건데 결국 미래를 위해서 일단 감수하자는 건데 굳이 아까 봤을 때 실효성도 없는 댐을 그러니까요. 온실가스를 배출해가면서 지을 필요가 있냐. 이게 정말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이걸 짓는 게 맞는 얘기인데 뭐 기꺼이 감수할 수도 있겠죠. 네네. 필요하다면 앞으로 100년 되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살펴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은데 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의아합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로 지금 수온이 계속 뜨거워지는 상황이에요. 강이나 천들이. 네네. 이런 상황에서 댐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물이 제대로 안 흐르고 고여 있게 되니까 녹조가 대량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유역의 안동댐이나 영주댐은 환경부가 설정한 최고 단계의 농도와 조류 대발생에 해당하는 고농도 녹조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인데 더구나 이 죽은 녹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메탄가스를 내뿜는다고 해요. 근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큰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일시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댐을 짓는 과정에서만 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짓고 나서도 만약에 이렇게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댐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 탄소 중립은 더 멀어지는 거다. 이게 어떻게 기후 대응 댐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다. 네네. 또 지역 공동체도 훼손될 수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강원 양구입니다. 양구에 지금 수입천에다가 댐을 짓겠다는 건데 여기에 댐을 지으면은 양구 구경 중 하나인 두타연 계곡이 수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양구가 자랑하는 9가지의 어떻게 보면 경치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것 중에 네. 하나가 지금 없어진다는 거죠. 두타연은 2003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서 원시적인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와 1급인 사냥이 가장 많이 서식해서 생태 환경의 보고로 꼽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얼음치라든지 가는 돌고기, 독중개 등 여러 멸종 위기 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천년고찰 두타사 예터도 있다고 해요. 여러모로 보존 가치가 상당한 곳인데 생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네. 댐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일단 물이 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요. 근데 열목어랑 얼음치는 차가운 수온에서만 살거든요. 그럼 댐 생기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멸종 위기 종들인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뭐 사냥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멸종 그래서 위기 또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소음 문제 발생하고 네. 또 그럼 먼지나 이런 것도 생길 텐데.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서식지를 옮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옮기면 거기에 적응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타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대요. 여기다가 지금 댐을 짓겠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공을 들여서 여기를 보전하자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 뭐 대놓고 그냥 개발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2022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생물 다양성 협약 쿤밍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댐을 건설하는 거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지정해도 모자를 파네요. 그쵸. 지금 있는 지역마저도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결국에는 UN SDGs와도 연결되면서 계속 이 생태계 보호 지역을 늘리는 것이 목표에 계속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든 이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하여간 뭐 생물 다양성 협약도 맺고 생태도 이렇게 보존하겠다 온갖 걸 하면서 조별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뭐 자료 조사도 안 하고 뭐 PPT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난 뭐 배째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그 SDGs 이행 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 어. 거기를 보더라도 이 육상 생태계나 해양 생태계에서 보호구역 지정만 약간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그 보고서에도 그렇죠.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조별 과제 PPT도 삭제하는 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되고 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픔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이미 피해를 본 바가 있어요. 특히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주민 1,1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로도 끊기면서 육지 속 섬으로 전락하는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입천에 살고 있는 댐이 지어진다 새로 지어지겠다고 하는 이 수입천 일대 주민 상당수가 소양강댐과 화천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 출신이에요. 이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수입천 주변에 살고 있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도 댐 때문에 이주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수몰되면은. 그러면 3대에 걸쳐서 수몰지 이주민이 생길 수도 있는 그쵸.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네.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댐 때문에 지금 뭐 몇 번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 삶의 터전을. 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네네. 거죠. 자, 일단 양구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충북 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천에 댐이 생기면은 단양 8경으로 꼽히는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이 수몰되고요. 각종 휴양림, 야영장, 생태 유람길과 함께 30가구 정도가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양 역시 1985년 충주댐이 준공되면서 주민들이 수몰 지역에 된 주민들이 살던 곳이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양구가 어떻게 보면 네네. 동병상련인 거죠. 그리고 충남 청양군의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 약 140가구도 지천댐이 건설되면은 수몰됩니다. 이 지역이. 마을 주민이 일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되는 건데 물론 뭐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겠지만 이게 보상금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내가 일평생 살아온 곳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주민들이 보상금 받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은 되게 고령이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가 보상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어디로 옮겨서 그 남은 여생을 살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네. 이때 돈 줘가지고 여기 이사 가세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내 마지막 생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보통 않을까. 그걸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네네. 흐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들은 댐을 원합니다. 지어달라고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찬성 의사를 밝힌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강원도도 양구는 지금 반대하지만 삼척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네. 차라리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하지도 않는데 짓겠다는 지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황당한 겁니다. 후보지 14곳 중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곳은 9곳이고 환경부가 그냥 선정한 곳이 5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원하는 곳은 찬성 분위기라 해도 환경부가 선정한 곳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양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주민과 군 정부, 군 의회가 함께 수입천댐 백지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 지역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양구군과 주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서응원 양구 군수도 양구 군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양구 군의회도 수입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신속하게 채택한 상황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지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왜 여기에 댐을 지어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엔 물 부족 현상도 없고 인근에 화천댐, 평화의댐도 있는데 왜 새로 댐을 짓겠다는 건가? 우리가 왜 저 거대한 물을 불안하게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를 희생해서 수도권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란 얘기냐? 안 그래도 비 오면 안개가 자욱한 지역인데 댐 건설 뒤엔 온통 안개로 뒤덮이겠다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한 댐 건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수도권을 위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또 한 번 희생을 하라는 건데 아니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데 뭐 돌아오는 건 없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과장하면은 양구는 사실상 댐의 도시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화천댐, 뭐 소양강댐, 평화의댐 다 인근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안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분이 이게 안개가 더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요.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피해도 과연 고려를 했냐 환경부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충남 청양도요 주민들이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수와 군의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도요 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양군의회도 여야 의원 7명 전원 명의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라면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충북 단양도 마찬가지예요. 김문근 단양 군수는 이분은 국민의힘 소속 군수입니다. 네네. 댐 후보지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거든요. 같은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도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도 지역 주민 정서, 서남 계곡의 가치,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면서 댐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전남 화순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여기는 동복댐과 주암댐 건설 이후에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규제가 네. 더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지금 환경부는 최대한 규제 안 생기도록 지금 해놨다고 하지만 또 짓고 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될지. 네. 지금 뭐 스몰 지역도 없다고 환경부는 발표했지만 실제 이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은 민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맞아요. 여기 네. 당연히 스몰 될 텐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환경부 발표를 지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김한섭 장관은 하여간 소통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나겠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금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반대하는 지역들도 일부는 또 찬성 플랜카드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 간에 또 괜히 싸우는 거예요. 야 그거를 왜 찬성하고 있냐? 너만 뭐 이해관계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지역 발전하겠다는 지금 발목을 잡냐? 댐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살아나야지. 이 주민들까지 막 싸우는 거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거를 왜 부추기냐는 거예요. 지금 괜히 조용했던 마을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더구나 양구 수입청과 청양의 지천댐은 과거에도 댐 건설 한번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가지고 무산된 건데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주민들을 또 이렇게 괜히 또 반발하게 만드느냐. 아니 왜 이렇게 진심인 그러니까 건지. 이미 검토했다가 안 된 곳인데. 그러니까요. 뭐 네. 딱히 시대가 바뀐 것도 없잖아요. 그 사이에. 뭐 바뀐 것도 없는데. 그래서 괜히 환경부가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 댐 건설을 두고. 언제까지 결국에는 이 댐을 고집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우리가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네. 기후 위기라는 정말 우리가 초유의 시대에 어쨌든 좀 변화를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대응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 고전적인 해법만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댐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럽, 미국 등에선 오래된 댐을 허물어서 자연 기반의 홍수 해법을 도입했다면서 부실 제방을 보강 정비하고 홍수 취약지의 주거를 개선하고 이거는 이제 반지하 같은 걸 말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하천 주변에 비가 와서 물에 잠겨도 되는 자연 저류지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하수 관로를 개선하는 게 홍수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관성적인 댐 건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지금 범람을 해서 완전히 넘쳐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비가 오더라도 물에 잠겨도 되고 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로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댐은 넘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넘쳐도 그걸 흡수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하천의 활용이랑 사실상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우리 보면은 한강도 그렇지만 원주천만
하천만 하더라도 원주천 르네상스나 이런 르네상스 것들 하겠다고 지금 통해서 하고 있죠. 하천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고 거기에 뭔가 많은 시설들을 지금 넣겠다. 그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고 이렇게 있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상 원래 하천 주변은 이렇게 뭘 쓰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범람의 위험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여름만 되면 지금 원주천 대피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천의 목적이 과연 물론 주변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주변을 다 개발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일 수도 그쵸. 있다. 네. 역행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 어떤 자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지원 인제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댐은 지을 만큼 지었고 큰 댐을 지을 곳도 더 이상 없어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엔 농사를 짓다가 홍수가 나면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게 하고 피해가 나면 국가가 보상을 하는 홍수 저류지를 많이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뭔가 시설물로 계속 물을 담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많이 내리더라도 물이 많이 이렇게 쏟아지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이제 자연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하는 네네. 자연적인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듯이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다. 바구니를 언제까지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서죠. 댐이나 강바닥 준설만 부르짖으면 안 된다. 기후 변화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물학술단체 연합 회장을 역임하고 세계 기상기구 아시아 지역 홍수 가뭄관리 숨은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김승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실 댐 건설을 그동안 찬성해왔던 분이에요. 네네. 1988년부터 3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댐 건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 같은 걸 많이 역설해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조차도 이번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댐 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댐 건설을 할 만한 데다가 했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는 제대로 했다. 그래서 홍수 가뭄 때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그러면서도 기후 대응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계 기준을 벗어난 홍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아까 말한 네. 댐의 용수 용량을 벗어난 어떤 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댐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대비도 과연 제대로 되겠냐. 이미 지금 한국에서는 재앙적인 가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맞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네. 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수의 절대 양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댐이라는 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아놨다가 비가 안 올 때 이제 풀어가지고 가뭄을 예방하는 건데 맞아요. 애초에 비가 완전히 안 오는 지역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더 기후이기 때문에. 길어지면은 그렇죠. 뭘 비가 없으니까. 애초에 비가 없는데 댐이 무슨 효과가 있냐? 풀어놓을 물이 없는데 그런 그렇죠. 지역도 벌어질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수 공급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이 댐이. 그래서 김승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속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류지 확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의 저수 용량이 벗어난 상황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를 처리해서 이제 쓰는 방안도 있고 가뭄 예방을 말하는 겁니다. 하수를 처리해서 쓰거나 농업 용수가 많이 필요한 농작물은 바꾸는 식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하여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는 갑자기 댐 개발을 툭 터트려가지고 그런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해결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더 아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그 문제에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 안에서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홍수가 비가 많이 와요. 물이 넘쳐. 자, 물을 막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듯한 모양새가 곳곳에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의대 정원 확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부족해? 2,000명 확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부작용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역 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만 일단은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해경 해체 패러다임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이게 비전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딱 그냥 발표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리고 되게 약간 그 표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차원적인 방식들을 그러니까요.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뭔가 거죠. 좀 이벤트적인 정치가 좀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장기 대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마저도. 자, 근데 역시 해외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그렇겠죠. 좋은 사례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찾아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이른바 스펀지 시티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뭐냐 이게 도시의 빗물 흡수 저장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게 도시 자체를 그냥 바꿔버린다는 네네.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겠죠. 하여간 비가 엄청 쏟아질 겁니다. 여기도. 맞아요. 중국은 뭐 더 심하잖아요. 뭐 80 며칠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기도 하고.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여기도 댐으로는 안 된다.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릇을 뭐 수백 개 만들어도 이거 못 막는다. 결국에는 뭔가를 다 바꿔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베이징 융신강 복원을 포함해서 13곳에서 스펀지 시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중국 도시 공간의 80%는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고요. 빗물의 70% 이상을 의무 재활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도시 전체가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네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도 그렇다고 해요. 공원에 있는 정원과 하키 코트에 빗물이 모이도록 유도를 해서요. 공원을 통째로 물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는 단연생 식물 11,000그루와 구근 식물 22만 개를 이제 심어 놓아서 여기를 통해서 열섬 완화와 홍수 조절 효과도 거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식물들이 또 비를 머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홍수 오거나 장마철에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도시에 식재가 많아야 된다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에도 막 천변에 있는 뭔가 이런 주변에 뭐 나무나 이런 거를 또 아주 깔끔하게 베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막 홍수 터지면 뒤늦게 막 이제 후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점점 역행하고 있다. 우리도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짓는 식으로 하다 못해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려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식들은 그러니까 계속 도시를 인공적인 무엇인가 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덮어나가는 거예요. 자연 환경들을 그렇죠. 인공적인 그 물질들로 그런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차라리 그 물이 오는 것 자체를 막아보자. 그러다 보니 결국 해법이 댐 건설 그렇죠.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물론 댐이 효과를 거두는 사례도 많고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지을 만큼 지었다는 거 이제 맞아요. 한계가 네. 있다는 거예요. 댐을 더 이상 지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원주천 댐 있잖아요. 네네. 지어지잖아요. 이것도 사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지을 때부터 의구심을 표한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 이게 뭐 그 용역이나 이런 걸 나와도 이게 뭐 되게 극명하게 조절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되게 그 조절할 수 있는 높이나 이런 게 몇 센치가 안 된대요. 그걸 위해서 과연 댐을 지어야 하냐라는 그쵸.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네. 거죠.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스팔트를 점점 걷어내고 거기에 도시의 투수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주천도 생태하천으로 전환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네네. 근데 원주천 르네상스로 어쨌든 원주시도 좀 뭔가 개발적으로 좀 정책 흐름이 맞아요. 바뀌는 듯한 아쉬움이 네,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물론 뭐 원주천 그 변에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되게 깔끔하게 잘 닦여진 도로를 조성하는 목적이겠지만 거기를 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또 원주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빗물이 예전에는 흙이나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머금어 줄 수 있는 게 스펀지 효과가 있었다면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스팔트니까 다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원주천 때문에 뭐하러 짓냐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뭐 환경부는 타성에 젖어서 이런 거죠. 어이 홍수와 가뭄이 문제야? 역시 댐을 짓자 그러면 그러니까요. 1차원적인 해법을 그냥 뭐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 이렇게 산출해 내듯이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을. 근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이. 물론 댐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원래부터 추진하던 거예요. 뒤집겠다고 했으니까 방침을. 그렇죠. 뭐 엿새만에 이 계획을 뭐 세우거나 뭐 김한섭 그렇지는, 장관이 네. 왔다고 이게 갑자기 발표된 건 아닙니다. 다만 김한섭 장관도 동의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김한섭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네. 본인이 장관으로 부임해서 했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나서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 자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댐 건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그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저희가 쭉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 파괴에 앞장설 수도 있는 지금 모양새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물 관리 일원화 정책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건데 네네. 원래는 물 관리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좀 나눠 갖고 있었죠. 수량, 수질, 재해 관리 기능 이런 게 크게 있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로 몰아줬습니다. 너네가 다 관리를 해야. 다른 데다 줬더니 막 개발하려고 난리를 친다. 환경부 너네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부서니까 너네가 잘 지켜라 권한을 다 몰아 가져가지고 이런 좋은 목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그런 흐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이렇게 그렇죠. 막 해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또 국토부는 이런 걸 또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었단 안 해주지. 말이에요. 하여간 거기는 개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이게 물 관리 일원화라는 게 이게 좀 하천을 단일 하천뿐만이 아니라 그 하천과 연계돼 있는 하천 그 다른 지류 하천들을 통합해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맥락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환경부가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이 맡아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되라. 나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이걸 가져갈 거냐, 환경부가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국토부가 가져가면 좀 이상하죠. 그죠. 모양새상으로도 환경부가 맞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져갔던 거예요. 네네.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네.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래도 부처끼리 서로 견제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는 개발하겠다 이러면 환경부는 그래도 막아서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야 네네.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 제동을 걸기도 했었는데 이게 일원화가 돼버리니까 환경부가 막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견제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진짜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환경부가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 자체가 환경부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정책이 이렇게 180도 또 맘만 먹으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네.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오히려 댐 건설에 앞장서는 중인데 환경부가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수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가 되니까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해요. 여기도 견제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환경부랑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뭐 그러면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었더라도 뭐 이게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는데 환경부가 그걸 뭐 이렇게 제재 막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게 쉽겠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4대 강도 했거든요. 그죠. 일원화 아닐 때도. 근데 그랬을 때도 어쨌든 그 시스템적으로도 하나로 몰아줬기 때문에 그런 자정작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경제관료가 환경부 장관으로 오고 막 정부 기조가 180도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가 개발에 앞장서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럼 댐을 지으려고 할까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은 사실 명분이 아니냐. 그냥 좋은 명분 하나 갖다 붙인 거고 네네. 실제로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이런 기업의 용수를 마련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백경호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원 양구 수입천 댐 부지는 워낙 시골이라 주변에 홍수 침수 위험이 있는 마을이 없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지금 저수 용량을 가진 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쓸 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댐을 짓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백 교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양구 군민들도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양구가 또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기업을 위해서 환경부가 댐을 짓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물론 전국 14곳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네. 지자체가 원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어느 구간은 좀 이상해요. 어느 후보지들은 특히 양구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크게 지을 이유가 없는데. 아까 용수가 그렇게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많은 물이 필요하고 지금 화천댐도 끌고 오고 막 난리를 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큰 댐을 짓는다는 거는 뭔가 정황상 네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 발표에서도 어쨌든 국가 전략사업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기도 것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후자에 더 박수를 친 거죠. 네. 사람들이 전자에 주목하는 사이 은근슬쩍 후자에 환경부는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뒤는 얘기 안 하는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우리 이런 거대한 국책 개발 사업, 토건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또 이것도 토건족들 먹여 살리려는 거 아니냐. 맞아요. 4대강 때 저희 봤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자, 이게 얼마 들 것 같으냐. 댐 건설하는 데 있어서 14곳에 지어야 되는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총 14곳을 짓는 사업비가 12조 원이 들 거라고 추산을 했어요. 야. 이게 근거가 원주천댐 기준으로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었기 때문에 원주천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수백억 네. 원이 들었죠. 그래서 14곳 지으려면 12조 원 들 거다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비를 추정하기가 힘들대요. 다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봐야 또 할지 약간 뭐 알수 이게 있다는 뭐 거예요.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할 달라지겠죠. 테니까. 뭐 이게 매입이 네.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토지 매입이 아닌 네.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12조 원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뭐 얼마가 들든 간에 4대강 사업을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토건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4대강 사업도 어쨌든 뭔가 유착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설 맞아요. 회사들 간에. 네. 이것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느냐. 게다가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엄청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댐 건설인지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경제 관료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환경과 생태의 관점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닌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 기조부터가 지금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장관마저도 이렇게 경제 관련 출신이 오니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김한섭 장관은 하여간 예전부터 이 기재부 출신이라서 뭔가 힘과 인맥이 대단하다. 네. 일도 정말 잘하는 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잖아요. 내가 국비 엄청 끌고 오겠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런 그 막강한 어떤 기재부 출신 어떤 관료의 힘과 인맥을 이용해서 환경부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개발 공약으로 돼버리면 개발 사업으로 돼버리면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뭐 김한섭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 건설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맞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그래서 케이블카죠. 결국에는. 이 김한섭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 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 나는 케이블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 얼마나 넓게 봐야 정말 넓게 본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세상 만사가 다 생태야. 우주적 관광이에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네. 거고요. 결국에는 치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강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에도 힘을 실을 가능성이 지금 큰 거죠. 사실은 그동안은 이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동을 계속 걸어왔었는데 네네. 안 된다. 이거 환경 훼손된다. 근데 지금 환경부 장관부터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 케이블카라는 게 얼마나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걱정되는 구상인지는 저희가 이미 예전 에피소드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120회 2부 케이블카 특별 자치도를 꿈꾸는 김진태 도지사 편을 들어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여러모로 지금 우려가 됩니다. 이 환경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맞아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한섭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안 맞는 옷 같아. 자기 전문성 살려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김한섭 장관을 잘 활용하는 방안인가? 뭐 정부 입장에선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 환경부에 가서 너가 네네. 경제적 잣대에 맞게 이렇게 다 해라. 그럼요. 오히려 적재적소에 잘 썼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환경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어쨌든 부서 간에 약간 알게 모르게 이런 견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동안은 또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반대였던 게 또 사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걸림돌을 없애는 느낌도. 기재부 댓글 걸지 마. 약간. 기재부 출신을 보내가지고 네. 장관으로 하기가 희한합니다. 뭐 이 정부 철학이 그런 거 같습니다. 맞는 자리에 임명한 경우가 없어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맞는 자리일지 네네.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저 본- 사람이 왜 저기에 싶은 인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부서의 취지에 정말 잘 맞는 맞아요. 사람인가.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좀 잘 지켜보면서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걱정되는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강원도도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되면서 참 걱정을 진짜 많아요. 국가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 맞아요. 네. 난리가 날 공간이 뭐, 있다.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원주도 뭐 이 원주천 르네상스 시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지켜봐야 되고 네. 지금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아. 하여간 오늘 원주통신에서는요. 경제 관료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벌어지는 일 또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구글 폼으로 치코맘님이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옥상영화제가 사라졌나요? 그냥 급 궁금해져서요. 아카데미 극장 사라지고 영화제도 사라진 건가요? 전 50대의 평범한 아줌마, 20년 차 원주 시민이고 정치엔 관심이 없지만 원주는 문화 행사도 정치에 너무 휘둘려서 오래가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옥상영화제는 올해 합니다. 네네. 이번 달에 해요. 8월 29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 토요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열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말씀은 맞아요. 문화가 지금 정치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거는 맞아요. 사실입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사라졌죠. 영화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존폐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 이런 헌신적인 활동가 분들 어떤 후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작은 영화제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 하여간 걱정되는 지점을 함께 치코맘님도 나눠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옥상영화제 열리니까요. 네, 올해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자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저희 내일은 우리 조국인 원주하는 척 문화예술 에디터가 8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를 추천합니다. 이 무더운 정말 여름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조 에디터가 엄선한 전시 뮤지컬 연극을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돌아오는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기대해 주세요. 그럼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